자아 취약성의 정도와 유형. 1장에서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다양한 측면이 개별화되고 분화된다면 자아 취약성 개념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아 취약성은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오용되어 왔다.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특정 국면을 언급할 것인데, 즉 1. 경계선 성격 구조의 특징인 자아의 원시적 자아 방어 기제의 우세. 2. 자아 취약성의 비특정적 측면인 충동 통제의 결여. 3. 불안에 대한 내성의 결여. 4. 승화 채널의 발달 부족이다. 필자는 또한 자아 취약성의 두 부가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는데 5. 1차적 과정의 사고 경향과 6. 현실 검증의 약화이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병리적 자아 발달의 일반적인 결과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의 특정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양적 분석은 자아 강도의 예우적 중요성에 대한 강한 지지 증거를 제공하였다. 자아 취약성의 각 측면의 예우적 중요성은 검토될 만하다. 1. 자아의 원시적 방어 기제의 우세. 자아의 특정 방어 구성, 즉 원시적 방어 기제, 분열, 원시적 이상화, 초기 형태의 투사, 특히 투사적 동일시, 부인, 전능, 평가 절하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 억압 및 이와 관련된 방어에 비해 우세할수록 경계선 성격 구조로 진단되기 쉽다. 달리 말하면 우세한 자아 방어의 구성적 진단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계선 장애 특성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어떤 종류의 방어가 우세한지는 진단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억압 및 높은 수준의 다른 방어 기제와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정도는 치료 권고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안나 프로이드의 이고와 방어 기제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방어에 대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건버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방어 기제를 원시적 방어 기제 혹은 1차적 방어 기제와 그리고 조금 발달된 방어 기제 혹은 2차적 방어 기제 뭐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들고 있는 건 분열이나 원시적 이상화 혹은 평가자랑 아니면 투사적 동일시, 부인, 전능 이제 이런 것들인데 보통 우리가 뉴라틱 환자 수준에 가면은 뉴라틱 환자들은 억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리프레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억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에디퍼스 컴플렉스,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에디퍼스 컴플렉스를 겪어내면서 슈퍼이고가 내면화되고 슈퍼이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프로이드가 억압된 사람들의 억압을 풀어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과거에 억압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성적 욕동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초기 이론에서 나중에 공격적인 욕동 얘기도 했지만 성적 욕동 얘기를 하면서 지나치게 억압된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이 그래서 성적 도덕 성적 모럴에 의해서 억압을 잘하고 있는데 억압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마치 성의 자유화를 추구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프리섹스를 옹호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개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인간이 억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윤리의식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의 정의에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 기제예요.
그 얘기는 슈퍼이고를 형성한다, 도덕률이 생기고 슈퍼이고가 형성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억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 안에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인격의 통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인격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분열보다는 억압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억압된 것이 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억압된 것과 의식과 무의식의 원격에 구별되어 있어서 억압된 것으로 인한 갈등들이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억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의식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히스테리나 어떤 포비아나 굉장히 큰 불안이나 이런 증상들이 결국 지나친 억압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억압을 풀어주어야 치료가 된다 하는 얘기는 맞는데, 모든 억압을 풀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어린 시절에는 많은 것들을 억압해야 됐었지만, 이고가 성숙하면서 억압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모두 억압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정신기구가 약할 때는 심리 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다 억압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이고가 성장하면서는 이 욕동 중에 많은 것들은 충족시켜야 줘야 될 욕동들인데, 그것을 무조건 억압하는, 어린 시절의 억압 패턴이 어른이 돼서 계속된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장애가, 이런 분들이 신경증을 갖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분이 그래서 이 억압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발달한 수준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인격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억압 대신에 분열을 한다는 얘기죠. 억압된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억압이 아니고 분열이라는 기제를 사용해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면은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의식 속에 어느 상태에서는 오늘은 굉장히 관대한 모습의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그 다음날은 갑자기 이분은 굉장히 가혹한 모습의 사람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통합된 인격이 잘 드러나지 않고 분열된, 그러니까 해리된 인격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대부분 사이카틱하거나 어떤 보드라인을 가진 분들이 보이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갈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방어가 원초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원초적인 방어죠. 세련된 방어를 해서 의식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의식에, 오늘 속에 내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날에 자기 모습이 보통 억압을 한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인격이, 외부적으로 비치는 자기의 인격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보드라인 환자들은 오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의 모습이다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뀌고, 굉장히 뭔가 공격적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불편해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인격이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헬이라는 디소시에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심한 분들은 자기 삶의,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연속극에 나오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는 거죠. 분열이 심해지면. 그래서 이 방어 기제를, 억압 중심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 분인지, 억압 차원까지 가지 못한 원시적인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분인지에 따라서 이분이 여기서 보드라인 환자들 경우에 보드라인 환자의 예우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방어 기제를 다 쓰긴 쓰는데 주로 의존하고 있는 방어 기제가 어디인가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어떤 종류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가, 특히 원시적인 방어 기제가 많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뉴라틱한 환자층보다는 보드라인 환자층이나 정신적 환자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동 통제의 결여.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예후 지표이다. 내담자가 성격이 한정된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충동 통제가 분명히 되지 않지만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영역의 심리 기능에서 대개 방어적인 목적으로 충동 통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석과 일시적인 기법의 변형 조합을 통해 진단되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충동 통제는 일반화된 결여는 자아 취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뿐 아니라 치료 시간 안팎에서 전이의 행동화 가능성을 결정한다. 3장에서 필자는 치료 관계에서, 즉 치료 세팅 안에서의 전이 행동화를 언급하며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행동화의 해석에 상당히 저항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 전이 행동화가 이러한 내담자의 특징인 심한 전 오디푸스적 공격 추동 파생물에 연결된 추동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치료 내에서 이러한 추동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주된 전이 저항이 된다. 어떤 내담자는 치료 밖의 상호 저항에서 가능한 것보다 전이를 통해서 병리적 추동 욕구를 더 만족시킨다. 충동 통제의 부족은 심각한 예후적 지표인데 전이 행동화가 치료의 주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충동 통제의 부족은 치료 과정 안에서 세팅이 통제되는 정도나 내담자의 생활의 구조화 정도를 결정하고 치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치료 밖에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동 통제의 부족은 예후적으로 심각한데 치료 과정을 지지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내담자의 병리적 방어 구조를 분석적으로 지향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요구와 충돌한다. 달리 말하자면 내담자가 충동 통제를 잘 하지 못할수록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치료자의 중립성 입장은 상실된다. 중립성을 잃어버릴수록 분석적 접근이 유지되기 어렵다. 심각한 충동 통제 상실이 있는데 꽤 많은 내담자는 심리치료와 더불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다. 어쩌면 충동 통제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아마 충동 통제 안 되는 분은 여러분들 임상에 오는 어떤 내담자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접할 거예요. 충동 통제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자기 안에 컨테인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예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방어 기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억압을 할 만한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들은 충동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억압할 능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분입니다. 자아의 성숙도가, 자아의 강도가 아직은 자기의 도덕률이나 어떤 슈퍼이고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기울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전이 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치료 세팅 속에서 이분들의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 전이나 아버지 전이가 일어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할 만한 행동을 치료자에게 계속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치료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욕동에 만족을 얻는 결과가 돼버려요.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그냥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가 돼버린다면 그 행동화가 지속되는 치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화가 심한 분들은 점점 예후가 나쁘다는 얘기죠. 이 행동화 경향이 있는 분이 예후가 나쁘다는 이런 객관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충동화가 심한 분은
어떤 세팅 속에서 이분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컨버그는 자기 치료 세팅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세팅까지도 납병원이나 하스피탈라이즈 병원이나 혹은 데이케어 센터나 어떤 시설들을 감안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심리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동 통제가 안 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행동화를 막아내면서 이분들을 심리치료적으로 도울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입원이나 이런 또 다른 어떤 설비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이 개인 임상에서 이런 충동 통제가 잘 안 되는 분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지만 어차피 내담자가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세팅을 얼마나 공고하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세팅을 우리가 충분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행동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행동화를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치료자가 그 인식이 없으면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치료 관계 안에서의 행동화를 해서는 버벌라이제이션까지는 허용되지만 액팅아웃은 안 된다고 하는 것가 가장 큰 이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이죠. 그 규칙을 어떻게 인포스 하느냐. 이분들이 치료 저항이 심해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을 해석적인 접근을 너무 하게 되면 이분들의 행동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적인 접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찰 중심으로 이분들이 가게 되면 바로 이분들의 정서가 격앙되면서 자기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게 어떤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분들은 치료실 안에서 치료실에 있는 기물을 뒤엎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액팅아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이의 행동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분들에게 자극의 양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면서 그리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임상적으로는 제일 어려운 일이죠. 3. 불안에 대한 내성의 부족. 불안에 대한 내성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증가된 불안이 이후의 증상 형성, 병리적 행동이나 퇴행을 유발하는 정도이다. 불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면 내담자가 불안의 증가를 회피하기 어려운 치료 시점에서 충동 통제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 통제에 대한 기술된 많은 것이 이 변인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불안에 대한 내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후적으로 좋지 않은 징표이다. 그러나 안정제를 사용하면 불안에 대한 내성의 상실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제를 심리치료의 일부로 제한할 때에는 불안의 정도가 심하여 의미 있는 내담자, 치료자의 의사소통의 수립을 방해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주로 정신병에 적용된다. 필자가 언급한 그리고 필자가 치료하거나 지도감독한 많은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안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불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가 정신병적 강도의 불안을 보인다면 안정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내담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안정제는 위약 효과라기보다는 약물 효과를 낼 만큼의 충분한 양을 처방해야 된다. 약물을 충분히 긴 기간 사용하여 내담자가 기능하는 불안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저선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약물이 일시적으로 주어질 때 혹은 심리치료의 처치의 일부로 그 복용량이 자주 변할 때 불안 수준이 변화하여 약물 처방의 전이함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달리 말하자면 안정제의 도입으로 심리치료의 개입을 조절하는
기본적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으로서의 불안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 수준의 변화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약물에 사용하는 무의식적 의미에 대해 심리치료 관계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하고 이것을 심리치료 과정에 일관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경계선 성격 구조의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가 약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이에서 방어를 일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대상을 전능하게 하려는 통제 욕구가 있는 내담자가 약물을 복용할 때 통제 욕구는 그가 치료자를 통제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니면 내담자의 탐욕스러운 구강기적 욕구가 약물 치료를 받음으로써 충분히 만족될 수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탐욕스러운 욕구의 공격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감소되고 부분적으로 가려지는데 이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불안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해 기술한 것이 안정제 사용을 반대하는 일반적 함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자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격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치료의 일부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증상 해소를 위한 급성적 위기 개입과 단기 심리치료는 전체 심리치료 개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안정제와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승화 통로의 발달 결여. 이 예후 요인은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중요하다. 일과 삶을 즐기는 것, 창조적 성취 역량은 승화 역량의 주요 지표이다. 승화 역량은 효율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승화의 발달보다는 내담자의 특정 방어, 역량, 타고난 재능을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다. 두 명 다 의사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공부와 요구사항을 그럭저럭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직업에 주로 지위와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였고 환자에 대해서나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와해된 기간이 길었고 전문적 기능에 대해 무관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문적 요구사항과 대학원을 끝낼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직업에서 얻는 자기적 만족 이외에는 자신의 전문적 직업과 관련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전문직 안에서의 과학적 발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였다. 두 번째 의사는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학문적 연구와 관심사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로부터 도피하였다. 그는 또한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의 혼란된 내부 세계로부터 좋고 견실한 전문적인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였다. 그의 승화 잠재력은 훨씬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활동이나 전문적인 일에 순전히 자기애적 요구를 넘어서서 자신을 투여할 수 있는 정도와 이러한 활동이 전문직에서 얻는 만족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활동과 전문직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내담자가 관심을 갖는 정도가 승화 잠재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내담자의 활동과 직업의 일반적인 질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이 내담자에게 갖는 기능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직을 발전시킬 기회가 많은 높은 사회 경제적 환경 출신의 내담자나 지능이 매우 높은 내담자 또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내담자에게 그런 배경은 외연상 성공한 상태가 됨으로써 바탕에 있는 부족한 승화 잠재력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인의 실제적인 예우상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이러한 연관성에서 승화 잠재력의 일반적 기원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검토되어야 한다. 개인의 승화 잠재력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 뭔가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제안한 바 있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좋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가치나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으로부터 상징적 방식으로 사랑을 얻게 된다. 클라인은 내담자의 죄책감과 복구 경향성을 발전시키는 일반적 능력 및 승화 간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위니컷은 나아가 우울 포지션의 훈습과 관심을 가진 능력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런 모든 관찰에서 시사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적 사고와 달리 승화는 자아 및 초자아 기능 영향 아래 수동 파생물의 방향과 활동에서 단지 경제적인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승화는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를 반영한다. 전체 대상과의 발달시키는 능력, 타인 및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측면을 통합하는 능력은 승화가 충분히 발달하기 위한 조건이다. 경계선 내담자가 삶의 몇몇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예우 가치를 지닌다. 자기를 넘어서는 가치를 수입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비록 그것이 추상적으로 들리고 때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해도 한편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변화와 다른 한편으로 심리치료 관계로부터 도움을 얻는 능력을 연결해주는 매우 실질적인 고리이다. 여기서 1차 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니오사이칼로지 쪽에서 원래 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프로이디안 개념으로 보면 역동은 성적 역동과 공격적인 역동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어떤 동물적인 어떤 역동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원래 목적과 원래 대상이나 목적을 떠나서 성적 본능이 예술 활동이나 또 어떤 전문적인 직업 활동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승화 가능성, 원초적인 역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더 귀한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회적으로 긍정되고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쪽으로 이 역동이 가지는 에너지들이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 이런 승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예후가 좋다. 근데 승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예후가 나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자아심리학자들의 입장이고 인간 잠재성 발달 중심으로 이렇게 이론하고 있는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의 참 자기를 살아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쪽에서 더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지금 이상화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부분이 많은 병리를 가져오는데 자기의 트루 셀프를 어느 정도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이걸 트루 셀프를 점점 더 확장시켜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담자를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내담자의 예우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자기 실현을 할 능력이 있는 분인가. 자기 실현 속에는 단순하게 자기뿐이 아니고 이게 승화의 능력까지 이고사이칼에서 얘기하는 승화의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면은 자아심리학자 중에 모던 컴플리트 티어리 있어요. 그 현대 갈등 이론가들의 견해 쪽에서 본다면 우리의 여러 활동들은 한쪽에서는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역동 충족의 가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많은 병리적인 분들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방어에 쏟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이 타해병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컴프로마이즈 포메이션 우리는 항상 방어와 역동 충족을 함께 추구하는데 이 역동 충족이라는 것은 이게 승화된 역동 충족까지를 다 포함해서 어떤 역동 충족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최대한 역동을 충족하는, 그 역동 충족이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쪽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실현한다는 개념하고 역동 충족을 같이 저는 같이 놓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드라이브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려서는 아주 원초적인 어떤 드라이브지만 이게 셀프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자기의 그 역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역동이론이 아니죠. 이런 셀프 중심의 이론에서는 자기의 트루 셀프를 실현해 나가는 건데, 어쩌면 아까 자아심리학 중에서도 모던 컴플릭 티어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 역동 충족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동 충족의 개념을 너무 제한되게 보지 말고 여기서 승화 능력까지 이게 승화 가능성까지를 포함한 역동 충족이라고 한다면 그 역동 충족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도 최대한 역동을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이분의 이고나 셀프가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에서도 여기 컨버그 얘기를 조금 보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단순하게 승화라는 개념 하나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인격 구조가 지나치게 많은 방해에 치우치지 않고 역동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고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1차적 사고 경향. 경계선 성격 구조의 내담자는 대개 임상 정신 상태에서 검사에서 형식적 사고 과정 장애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사적 검사에서 특히 비구조화된 자극에 대해서 1차 과정 사고가 원시적 환상의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검사 재료의 형식의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의 뚜렷한 감소로 특히 특이한 언어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담자에 대한 초기 평가의 부분으로서 정신상태 검사에서 형식적인 사고장애가 확실히 발견되면 잠정적 진단은 정신병적 반응이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를 집중적으로 심리치료하는 어떤 기간에 임상적으로 1차 과정 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 비오는 사고 과정의 일시적 와해가 방어 목적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차 과정 사고가 초기에 나타나는 것은 진단적 및 치료적 함의를 지닌다. 내담자가 1차 과정 사고 잠재력이 있다면 수정되지 않는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차 과정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예후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그것은 치료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지닌 방어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1차 과정적 사고하고 2차 과정적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 자라는 과정 속에 초기에는 다 1차 과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게 비논리적인 사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과정 사고는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너무 1차적인 사고 과정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후가 좋지 않다죠. 어떤 면에서 그만큼 어떠면 심리 구조의 발달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겠죠. 현실검증의 약화,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검증은 심리 내적인 것과 외부에서 지각된 사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계선 성격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자아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들의 현실검증 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심한 정서적 혼란, 알코올, 마약의 영향이 있거나 전이정신병 상황에서 일어난다. 평상시 상태에서 현실검증이 지속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 감별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 정신병, 정신분열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심리 기능의 어떤 영역에서 현실 검증이 지속적으로 상실되거나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요소가 생산되는 것이다. 경계선 장애와 정신병을 감별 진단할 때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행동 또는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현실 검증에 상실을 보이지 않고 또 정신병 징후를 산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다. 이 장애를 순전히 기술적으로 진단하는 것과는 달리 역동적 고찰에 기초해서 정신분열증을 과다하게 진단 내린 것은 이 영역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기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심리 내적인 삶이나 외부 현실에 대해 기이한 판단을 하거나 기이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의 경우 심리 상태를 평가하는 한 부분으로 문진 의사가 내담자의 이 모든 영역에서 의사가 자각하는 비정상성을 내담자에게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내담자가 자기 행동, 판단, 감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인식할 수 있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직면을 받은 다음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위에서 정의한 엄격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상 현실 검증이 유지되는 것은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이며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현실 검증이 상실되는 빈도와 강도는 그것만으로 중요한 예우지표가 아니라 심리치료 중 퇴행에서 전이정신병을 보이게 하는 경계선적 내담자는 심리치료 기법의 변화에 대해 보통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반응이 좋다. 기법의 변화는 치료 시간 안에서 구조화를 증가시키거나 내담자의 일상생활에서 구조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만약 내담자 치료자 관계가 잘 수립되고 과다한 역전이 반응 없이 치료자가 정신병적 퇴행을 현실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면 현실 검증의 일시적인 상실은 주로 주된 어려움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비록 현실 검증의 특징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현실 검증은 예우 지표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 검증은 경계선적 성격 구조 내담자의 치료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진단 변인이 된다. 현실 검증 상실의 강도와 빈도는 어떤 사례에서 정신분석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실 검증의 상실이 비록 일시적이고 치료를 구조화로 쉽게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주 일어난다면 고전적 정신분석이 권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최소한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렇다.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특별한 구조화를 하거나 기법을 변형하는 것과 같이 기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의미로 현실 검증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더 일반적이고 덜 정확하지만 조금 더 미묘하게 언급되는 것으로 내담자가 대인관계적 또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특히 다른 사람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깨닫는 정도를 의미한다. 일상적인 사회적 상황 내에서 경계선 내담자의 미묘한 행동 변화는 즉 자주 다른 사람이 미묘한 메시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외모에 대해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정서적 현실을 모르거나 가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거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등은 자아 및 초자의 장애 때문에 좀 더 미묘하게 변형될 수 있는 현실 검증 측면이 상실된 것을 나타낸다. 이런 넓은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예우적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복합적인 대인관계 기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이는 나중에 다룰 것이다. 복잡한 대인관계 기능 영역은 대상관계의 질을 그 예우지표로 삼는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은 중요한 예우 요인이 아니다. 요약하면 자아 강도나 취약성의 몇몇 요인은 예우상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자아 강도의 일반적인 특징이 중요하다. 충동 통제, 불안에 대한 내성 및 승화 잠재력이 여기 속한다. 현실 검증 1차 과정 사고가 우세한 정도 및 지배적인 방어
기재, 유형과 같은 요인은 경계선적 성격 구조 내담자를 진단하는 데 중요하지만 예후를 판단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 자아 취약성 정도와 유형이라는 제목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어요.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내담자의 진단과 예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아 취약성의 정도와 유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부분들은 자아의 원시적 방어 기제의 우세, 그리고 충동 통제의 결여, 불안에 대한 내성의 부족, 그리고 승화 통로의 발달 결여, 그리고 1차 과정적 사고 경향, 현실 검증의 약화, 이런 여러 측면을 봤어요. 오늘은 이 자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은 또 초자 중심으로 이분들의 진단과 예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항상 우리가 오는 내담자는 자기 얘기를 해요. 네. 이분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은 왜 그렇게 폭발할 것인가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 대인관계 속에서 이 가정이 어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계속 폭발하는지 하는 것은 거기에 여러 사람의 역할이 함께 컨트리뷰션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들도 지금 생각보다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분을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남편을 지금 당장 돕겠다고 나섰으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중심으로 바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이 참 그 보더라인 환자들의 진단과 이분들을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세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기억이 제가 인상적인 게 그 자기 파괴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자해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왜 이럴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무의식적인 역동이라는 게 무섭구나. 자기 파괴가 타인을 패배시키는 무기로 사용된다는 이 표현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너무나 이게 탁 와닿는 거예요, 오늘은.